오늘 20쪽이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내가 속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속고 있다라는 거는 데카르트가 자기가 방법을 찾았어요. 그렇죠? 몇 가지 준칙들하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자기 수준이 엄청 높아졌다라는 자기 기대 이상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극도의 충족, 개인적인 진리 탐구에 있어서의 극도의 충족감, 만족을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이제 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됐거든요. 철학이라는 게 어쨌든 삶에 유익함을 주는 건데 행복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궁극의 어떤 삶에서의 목표라고 하면 그게 이제 데카르트에게는 만족한 삶이에요. 또 하나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인데 이거는 인류에 대한 인류 보편에 대한 희망인데 보편 수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학문 물론 이제 형이상학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확실한 어떤 지식 체계, 진리 체계를 통해 가지고 확고부동한 어떤 진리로 그 학문의 영역들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이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어떤 비전 같은 것들을 데카르트가 본 것이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세상이 그거예요. 모든 자연 세계는 수리적으로 측량 가능하고 잘 판단하면 이 연쇄적인 인과 법칙에 의해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이성으로 자연 세계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성의 능력은 무한하다. 어떻게 보면 이성으로 못할 게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신이 우리에게 준 이성과 이 자유의지라는 거.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이제 거의 노예 같은 삶인데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는 데카르트는 신으로부터도 약간 벗어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결정하는, 내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고, 근데 데카르트가 이제 이 문단에서 이게 어쩌면 거짓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돈키호테 보면은 산초 판사가 총독이 되는 게 있어요. 다 꾸며낸 거죠, 사실은. 의외로 자기 직관에 의해서 산초가 아주 낮은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평범한 어떤 경험에 의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별하는데 그게 굉장히 잘했단 말이에요. 지혜롭게. 그쵸? 근데 데카르트도 제가 볼 때는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그 모든 나에게 좋음, 나의 평가. 산초는 이제 외부에서 막 그렇게 하니까 내가 진짜 총독이 되고도 남을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 뭐 그런 인식이 자기 안에 생긴 거잖아요. 그쵸? 가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가짜였잖아요. 데카르트가 지금 가정하고 있는 거는 속고 있는 거 아닌가? 극도의 만족, 그다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실은 속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극한의 어떤 만족과 그런 것이 나중에 한 달 뒤에 보니까 사기였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부터는 2달러씩 가도 될 것 같습니다. 21쪽 밑에서 네 번째 줄까지 고모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이 책의 의도 같은 걸 좀 드러낸 건데 그까지 우리가 읽고 같이 조금 나누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데카르트가 습관적으로 사용하곤 했던 어떤 수단, 그게 이제 사실 자기의 이제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식을 획득하는 어떤 자기의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문이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의견이에요. 견해들 중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추가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이 결단력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체는 엄청 겸손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시대적 상황과 이 책의 의도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고집이 아마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성품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하고 대화를 기꺼이 나누고 그들을 존중하고 또 높은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 면전에서 뭐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나중에 와가지고 자기 의견을 다 알겠는 것처럼 당신의 의견이 좋습니다. 근데 질문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전혀 내 철학에 대해서 이해 못하면서 높은 사람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자기 스스로 굉장히 바쁘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좋은 얘기 막 공감한다 해놓고서는 질문하는 거 보면은 전혀 이해 못하는데 왜냐하면 제 책을 읽고 이해했다고는 저런 얘기는 안 할 텐데 그렇다고 그 사람 면박에서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품은 엄청 꼼꼼하고 외적으로는 제너러스하고 자기 자신한테는 엄격한 약간 그런 사람, 철저한 아주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이제 의도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첫 번째 출판물이고 이전에 갈릴레오 사태도 있었고 자기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어느 정도 드러났거든요. 자기 주변 사람들의 세계관 자체가 이제 타겟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좀 썼던 것 같아요. 거기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추가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출판 내기 전에 다 회람을 시켜요. 혹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방법을 추가했다기보다는 어떤 이론을 이건 내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겠구나. 조금 더 포인트를 잡아야겠고 이런 것들은 계속 수용하는 것 같아요.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 그렇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데카르트가 설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선생님이나 목사님은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데카르트는 이런 거 엄청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 있거든요. 이 자체가 실제로도 그랬고 그래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각자에게 맡기는 정도 자기 책임을 약간 면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약에 교훈을 강요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했으면 데카르트는요 지행합의일자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서로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해도 저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못 살 것 같거든요. 어떨 때는 화가 나겠지. 내가 신이 아닌 이상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데카르트는 그래서 완전 지행합일자인데 그 지행합의를 엄청 강조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철저하게 지식 위주예요. 올바른 알을 알면 올바른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 거는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알면 올바른 행동을 한다는 게 자연스럽게 지가 알미 곧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간다. 소크라테스는 계속 깨우쳐 주려고 그래요. 아는 걸 깨우쳐 주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그래서 막 온갖 아테네 사람 찾아가가지고 지혜롭다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계속 무식을 드러내 주니까 결국 계속 묻고 하면 근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지 않을까요? 자기 말에도 모순이 있고 이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동은 또 다르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형을 받은 거 그런 거예요. 무식함을 깨우쳐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너가 자꾸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네가 아는 거는. 그래서 이제 결국 공분이 일어나가지고 사형을 받게 되는데 사실 소크라테스의 사형은 정말 인류 역사에서 아주 희한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형받을 절대 그런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신을 모독했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크라테스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젊은이를 뭐 현혹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도 사실은 그게 제목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었어. 투표에 의해 주고 재판을 해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투표하고 죄가 있다고 하면 양형을 결정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계속 기회를 주는데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죽음의 길로 스스로 가는 거죠. 타협은 안 하려고 하니까 그냥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건데 아무 문제도 안 내는 건데 소크라테스 자기 자신이 지행 합일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했던 것을 거둬들이질 않아요. 근데 데카르트는 지행 합일자예요. 철저한. 근데 뭐가 다르냐면 강요를 안 해. 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무식하네 이렇게 들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네 말하고 행동 다르네 이렇게 안 해요. 자기 자신에게. 데카르트가 소크라테스 시절에 태어났으면 그런 소크라테스가 될 수도 있었는데 전례들이 다 있고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그 적용을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카르트의 철학의 핵심은 세상의 규칙을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관심을 두질 않아요. 예를 들어 요즘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고 그걸 굉장히 하찮게 봐요. 네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너가 고민하고 뭐 해도 한 번 뭐 바뀌지 않는데 그런 거 할 시간에 자기 자신을 내 욕망을 내 의지를 다스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소크라테스죠. 어떻게 보면 공분을 일으키지 않는 소크라테스예요. 그래서 요 말도 의도 자체가 그런 시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겸손한 사람은 아닙니다. 확실히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 못 하거든요. 사실은 무슨 진리의 확실성을 기초를 세우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는 세울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삶에서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에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거보다는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사실은 안전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나한테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글처럼 말처럼 그게 살 수 없거든 사실은. 말은 쉽고 글은 쉬워도 행동은. 그래서 윤리학은 완전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인지적인 부분하고 윤리적인 부분을 따로 이렇게 봐가지고 그런 이론을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완성을 못한 것 같아요. 일찍 죽어가지고 윤리학 부분에서는. 말투가 이제 조심스럽고 투가 본인의 신념을 확고하고 이게 데카르트예요. 외부적으로 보일 때는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뭐 조심스러워요. 늘 데카르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이 하찮은 사람이라고 해도 근데 자기 안에 대해서는 엄청 확고한. 인류 역사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과 확고함 이런 거 그리고 그 기준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타인에 대해서는 제너러스하고 조심스럽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거 자신을 발전시키고 사회에서 내가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 폭의 그림도 어떻게 보면은 외부적으로는 조심이고 안으로는 확신 똑같아요.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는 우리도 안 보여주잖아요. 내 삶에 대해서. 그거는 내부적인 확신이고 외부적으로는 조심스러워. 농고라든지 논문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21쪽에 보면은 여기 메르센 신부 초상화가 있잖아요. 이분 생각만 딱 봐도 정말 엄격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짜이면서 신부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베르센 신부에게 자기가 그 방법에 대한 논고가 아니고 서설이라고 한 거는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고 말해보려고 단지 말해보려고. 내가 이제 픽처 그림을 보여준다고 했지만 그 그림은 글로써 표현된 거기 때문에 묘사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자기 이야기를 그냥.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분단은 거의 뭐 데카르트의 이 책이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고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얘기해 준 거니까요. 사교적이지 못했을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사교적이지 못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부족함이 없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은 뭐 우리가 좀 위축되고 나한테 안 어울리고 근데 데카르트는 워낙에 잘 살고 최고의 학교를 나왔고 자기 친구들도 사실은 뭐 교류했던 사람들도 뭐 거의 서신교환 이런 것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렇다고 거기에 자기가 매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큰 가치를 두지는 않는 거예요. 뉴턴은 진짜 사교를 못하죠. 진짜로. 관심 자체가 없어. 사람을 사귀고 뭐 차를 어떻게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이. 그때 데카르트는 사교성이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파리에서
네덜란드로 간 이유가 사람들과 이 관계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시간을 많이 써야 되니까 피곤한 거예요. 내가 진리를 탐구해야 되는데 방해될까 봐 이제 자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계로 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어도 아무도 안 찾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만나고 싶어 하는, 데카르트는 당대에 엄청 유명하게 됐고 그래서 만나고 싶어 하는, 근데 철저하게 내 연구에 방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요지고, 책을 늦게 낸 것도 그런 거예요. 한번 내면은 휘말리기 때문에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계속 그거에 대한 이제 휘말리는 거죠. 반박과 여러 가지로. 그리고 데카르트가 나중에 자기가 염려했던 대로 하녀하고 낳았던 그 아이에 대해서 계속 추문이 들춰져가지고 그런 것들도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몸을 사리겠다는 느낌이 확실히 느껴져요. 세계라는 책을 내려다가 그만두고 이 책을 처음 냈기 때문에 이 신부들이나 신학자들에게도 막 회람을 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당대 유명했던 사람들에게도 의견을 구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감도 엄청 있던 거예요. 다 보여줘도 괜찮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제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왜냐하면 주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접하고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데카르트 이 반응을 볼 수 있다라는, 이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격분했는지, 추가 설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출판하기 전에 보는 거예요. 출판하기 전에 보여주는 건 비밀스럽게 보여주는 거니까 몇 사람들에게 좀 책임감이 덜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해명하면 되는 것이고 그랬던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금이나 다이아몬드로 내가 여긴 것이, 나중에 보면 금은 이제 구리일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라고 했는데 그 유리 조각처럼 반짝반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것들은 착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구리를 금으로 보고,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반짝반짝 금처럼 생겼어. 그럼 처음에 그걸 구리라고 본 사람 없을 거예요. 금인가 하고 가겠죠. 아마도 그런 거일 거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옛날부터 호메로스 쪽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판단이 필요한데 대체적으로 이제 근거 없는 희망을 갖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인생이, 불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들도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도, 그 친구들의 판단도 수상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도 자기 철학이나 얘기를 듣고 되게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기대가 헛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은연슬쩍 하고 있는 거고, 들떠가지고 과대 포장하는 건 아니다. 내가 내 친구들의 얘기도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고 주의를 기울였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림으로, 내 삶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해 주겠다. 그리고 각자 판단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써 이제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것이고, 그러면 자기는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듣게 될 거예요. 괜찮은 게 있으면 자기를 지도하는, 그러니까 지식을 획득하는 수단, 새로운 수단으로 이렇게 첨가하겠다. 그러니까 의견을 좀 줘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실제로 많은 의견도 받았죠. 근데 추가는 뭐 추가한다기보다는 자기 의견을 개정을 하는 거죠. 계속 뭔가 이제 더 이해를 시켜야 되겠구나, 이건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말하는 저 지식은 무엇이냐, 당신이 말하는 이석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게 되잖아요. 왜냐면 다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체계화되고 이제 성찰이라는 이제 철학책을 쓰게 돼요. 데카르트가 의도한 것은, 내가 이제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보여주고자 하는 건데, 자기 인생의 그 그림, 한 폭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도 시시껄껄한 얘기가 아니고 목표가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이성을 잘 인도하기 위해,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성을 어떻게 끌고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건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다. 단지 내가 어떻게 애썼는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각자 판단하라는 것이, 교훈을 내가 주고 싶은 건 아니다. 사실은 뭐 교훈을 주려고 의도를 쓴 거죠. 책을 썼다라는 거는 교훈은 이제 주로는 이제 설교자들이나 선생님들이 자기가 이제 제자나 누구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란 말이죠. 자기의 기술이나 지식을. 그랬을 땐 늘 자기가 그것에 능숙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벽하다라기보다는 능숙하다. 어떤 거를, 뭐 설교하시는 분이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실만은 안 할 텐데 그런다라는 거지. 그런 것에 내가 조금 더 익숙하고,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뭐를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익숙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하잖아요. 그렇게 여기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모르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사소한 실수들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난이라고 했지만 영어로 보니까 responsibility더라고요.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실수라는 건 응당 일어나게 돼요. 서양 사람들이 참 그 사고방식은, 실수라는 건 늘 일어날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인 얘기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실수를 안 할 거냐? 그럼 실수는 하죠. 실수는 하는데, 근데 책임은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 순간, 그런 위치에 있는 순간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작은 실수, 내가 말과 하여튼 지시와 전달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 글을 하나의 이야기로만, 이야기래요. 여기 이제 하나의 이야기인데 영어로 보니까 히스토리컬 레코드예요. 내 역사의 이야기, 내 삶의 그냥 기록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이제
우화는 읽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뭐 재밌을 수도 있고 어떤 교훈을 받을 수도 있고 말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책임이다. 각자 생각하라는 거예요. 각자 생각하라. 이게 데카르트 철학의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판단하는 주체거든요. 그 무엇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은 구할 수 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근데 실제적으로 그걸 들었다고 해도 최종적인 판단은 내가 내리는 것이죠. 독자가 스스로 판단하라. 모방할 수 있는 사례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될 그런 이유가 있는 다른 그런 예들도 발견할 것이다. 이거 따르는 게 옳지 않겠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이고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니까 각자 판단해서 적용은 각자의 책임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해롭지 않으면서 어떤 이들에게는 이롭기를. 문장 자체가 보면은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라 전제는 너가 판단해가지고 적용하지 못할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적용 안 하면 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데카르트는 이걸 다 적용해도 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해도 없는 적용이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롭기를. 이런 거를 바라고 쓴 거예요. 내 어떤 이론이나 내 이야기가 한 사람에게도 해가 안 될 거라는 어떻게 보면 늘 그런 거죠. 자기가 이렇게 표현한 거는 내적인 확실히 있고 확신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는 조심스러운 표현. 약간 그런 것들이죠. 모두가 내 솔직하며 고마워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야, 이게 천재들이 가끔 글을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솔직함은 보통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요. 제가 블로그를 쓰고 글을 쓰면 솔직하다라는 게 100% 솔직하냐 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취사 선택을 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건 감추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의도적으로 꾸며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말을 할지 그걸 감출지 어떤 거를 이런 방식으로 얘기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의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글쎄 뭔가 좀 다른 사고방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쓰는 거지. 내 솔직함에 고마워하기를. 진짜 솔직하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썼다. 이런 자기 확신. 그리고 뻥이 아니다. 자기가 우리에게 신뢰성을 주려고 아주 노력하는 그리고 책임은 각자 져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요하지는 않겠다.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하고 약간 비슷해요. 실제적인 어떤 경험보다도 이성, 개념, 컨셉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고 플라톤도 수학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데아 세계도 사실은 거의 수학적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를 들면 삼각형 이런 거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고 이론에서만 있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관념 속에만 있는 것. 그러니까 그냥 이런저런 삼각형은 있을 수 있으나 완벽한 삼각형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고 관념 속에서 존재하는 거고 그 관념의 모상인 거죠. 그 관념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이 진짜는 그러면 진짜 오리지널 완벽한 거는 저 관념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올바른 암, 그 이성을 통해서 올바른 암이고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성에 대해서는 true,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은 철저하게 제가 그냥 판단하건데 기하학적이에요. 여기 수없이 많은 명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명제는요 다 참인지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연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거예요. 이 수학적인 이 증명은 필연성, 누가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게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인과관계에 의해 가지고 그런 논리 구조를 찾는 거거든요. 연쇄적인 어떤 논리.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가는. 그러니까 모든 기초를 여기서 세우려고 했던 것도 그러니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복잡하거든요. 세상은. 피타고라스 정리 보잖아요. 직각삼각형에 그게 진짜 확고부동한 어떤 진리이냐 참이냐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지. 감각에 의해서는 판단이 안 돼요. 경험에 의해서는 모호하고 특정할 수가 없는데 이성을 활용해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 그게 이제 이성이고 그러면 우리 삶에서도 진실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능력. 그 능력을 길러서 그게 확실하면 그 확실한 지식이면 확실한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확고부동한 우유부단하지 않은 삶.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확실성. 지식의 확실성. 지적인 영역에서 계속 확실성에 대한 의심을 통해 가지고 확실한 지식을 획득하려고 하는 자세. 그 두 번째 윤리적 측면, 실천적 측면에서는 확실한 자기의지, 자유의지죠. 어떻게 보면 강요된 거는 뭐 거의 가치가 없는 것이고 확실한 자기의지를 구현해 가지고 그게 서로 나중에 가서 잘못된 것이라고 판정이 되더라도 내가 현 시점에서 그것을 옳다고 판단했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에 있어서는.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실행에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서 결과가 잘못 나왔어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확신에 찬 행동에서만 가능하다. 데카르트의 성품이나 글을 읽어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좀 많다.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확실한 뭔가를 내적으로 구축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누구에게 의존해 있지 않는 상태. 그리고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그건 세상은 나하고는 다른 거니까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제어하고 내가 향상시킬 수 있는 거는 타인이 아니에요. 오직 나. 그리고 나를 잘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따를 만한 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자신에 대한 확실함에 대해서 더 접근해야지.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자신을 향상시킬 수는 있지, 딱 나가는 순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제어하거나 컨트롤하기 어려운 영역인 것 같고,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의 역량이죠. 나 자신의 성품, 나 자신의 역량, 그런 것들이 한번 집중해보고 자신에게 더 확고하고 또 외부에서는 좀 제너러스한 그런 가정 안에서 저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각자 오늘 나눈 게 희한하게도 그런 거기 때문에 1년 한번 해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